역대 가장 치열한 미국 대선 본투표가 이 시각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각 주별로 출구조사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되는데 당선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현지 투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한창 투표가 진행되고 있을 시간인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워싱턴 DC 내인 아서 캐퍼 커뮤니티 센터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택가로 둘러싸인 곳에 투표소인데요. 지금 현지 시각이 오후 3시 50분을 넘어섰습니다. 휴일이 아닌데도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이곳 투표소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유권자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election, because of course choosing between the two presidential candidates says a lot about our direction of our country moving forward. I would dream of a better future where people feel safer making their vote and their voice heard. I want everybody to feel more relaxed. 네, 이 시각 현재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가장 먼저 본투표가 종료되는 인디애나주와 켄터키주에서 현지 시각으로 저녁 6시에 투표가 마무리되고 7개 경합주에서는 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밤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미 대선 투표 최종 마감은 알래스카인데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마무리가 됩니다. 네, 개표와 출구조사 결과도 궁금한데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네, 각 주별로 투표가 종료된 직후부터 출구조사 결과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8시부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개표도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 인디애나주 등 동부 지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1시간 뒤인 오전 9시에는 경합주 조지아에서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가 시작되는데요. 다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 순으로 투표 종료 뒤에 바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 확정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에는 결과 확정까지 나흘이 걸렸습니다. 올해는 사전투표 열풍으로 오늘 기준으로 8,300만 명 이상이 우편투표나 대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종 승자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 대선 유권자 2억 4,40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우편투표를 신청한 사람이 6,700만 명이 넘고요.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선거 당일인 오늘부터 이 밀봉돼 있는 우편투표를 열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13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투표를 마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 대선 이틀 전이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흑인교회에서 우편 투표로 본인은 사전 투표를 마쳤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오늘 새벽 워싱턴 DC로 돌아온 해리스 부통령은 이 집무실에서 참모들과 선거 이후 경우의 수에 따른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라디오와 인터뷰를 갖기도 했는데 미국인은 분열에 지쳤다. 리더십은 질책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난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면 워싱턴 DC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모교인 하워드대에서 개표 방송을 시청할 계획입니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경합주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를 마지막 유세장으로 선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침 플로리다주 판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돌아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주 웨스트 판비치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매우 자신 있다며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패배할 경우에 승복할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만약 공정한 선거라면 승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초접전의 대결에서 누가 당선될지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자,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선 당일 CNN과 폭스뉴스 다른 방송이나 신문 매체 모두 이 섣불리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을 분석했는데 이 역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마지막 예상 승률이 50대 50 동률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30일을 기점으로 이 대선 막판에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관측됐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인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보면 해리스 부통령의 예상 승률이 5%포인트 올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때문에 두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 예상은 해리스 부통령이 270명,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8명으로 분석이 됐지만 여전히 박빙이라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 투표소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만큼 백악관에 함께 입성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퍼스트 젠틀맨이 탄생할지 아니면 퍼스트 레이디 2기가 열릴지 관심인 가운데 두 사람의 극과 극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국 최초의 세컨드 젠틀맨에서 퍼스트 젠틀맨을 꿈꾸는 더그 에모프. 4년 만에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이 커진 멜라니아 트럼프. 두 사람은 출신부터 외조 방식까지 여러 면에서 뚜렷이 대조됩니다. 미국 뉴욕의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난 에모프는 연예계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부인이 부통령이 되자 이해 충돌을 피하려 경력을 접었고 이번 대선 레이스에도 전면에 나서 외조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Kamala Harris was exactly the right person for me at an important moment in my life. And at this moment in our nation's history, she is exactly the right president. 따로 경합주를 찾아다니며 아내를 홍보하는 데 앞장섰고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People need to cut through this Trumpian fog, all this gaslighting and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that he's just throwing out there right now. We got to win Wisconsin, and when we win Wisconsin, she's going to be president. 역사상 첫 퍼스트 젠틀맨이 되면 유대인 커뮤니티와 백악관을 잇는 가교 역할을 포함해 왕성한 활동이 예상됩니다. 반대편인 멜라니아는 슬로베니아 출신 모델로 활동하다 트럼프와 결혼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2017년 백악관에 입성한 뒤에도 은둔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릴 만큼 공적 활동은 최소화했습니다. There are too many critical issues facing children today. So the three main pillars of Be Best will include well-being, social media use, and opioid abuse. 7월 전당대회에서 후보 배우자 연설을 건너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불화설을 낳기도 했습니다. 회고록 홍보에 집중하다 대선 막바지에야 뉴욕 유세에 깜짝 등판했습니다. Please welcome our next Commander-in-Chief, my husband, President Donald J. Trump. 백악관에 복귀해도 일기에 이어 패션 정치와 아동 권리 운동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나라는 아마 미국과 강력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일 겁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가운데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요? 권영희 기자입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재선에 성공하면 관세 인상 같은 강경한 경제적 압박을 다시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We have tremendous economic power. And by the way, if we're not careful, we're not going to have that for long either. That's going to go down the tubes with everything else. But if China or some other country is behaving badly, we have things called tariffs that are so severe. 타이완에 대한 명확한 지지 등 안보와 군사 분야에서도 강경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와 안보, 미국 내 산업 보호에 더 집중하면서 인권이나 기후변화 분야는 뒷전으로 밀릴 전망입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만큼은 아니어도 시장 접근 제한과 기술 통제 등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I will never hesitate to take swift and strong measures when China undermines the rules of the road
at the expense of our workers, our communities, and our companies.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외교 채널 강화와 다자간 협력을 중요시합니다. 해리스도 안보와 군사 정책에 있어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고 인권이나 환경 문제도 중국과 협상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으며 기존의 작은 울타리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경우 어디에 울타리를 놓을지를 알기 힘듭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대선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중국이 대선 이슈가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我们一向反对美国大选拿中国说事. 요즘 중국에선 트럼프와 해리스는 중국의 두 잔의 독배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중국에 대한 강경책이 지속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의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져야 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생각은 어떨까요? YTN 권정입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과 IRA법은 물론 관세 등도 변화할 가능성이 커서 대선 결과에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두고 미 대선 후보들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in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How he get rid of the CHIPS Act. That was billions of dollars investing in just the kind of work that's happening here. That's good work. 보조금을 약속받고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선 우리 기업들은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당장 반도체 지원법을 후퇴시키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습니다. 아니 미국이 필요한 거잖아요. 반도체 공장은. 그걸 뭐 뒤로 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을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 정책 자체는.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양측 모두 중국 반도체 성장을 견제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의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관건은 전기차와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법의 후퇴 여부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신환경차 우선 기조와 함께 우리 기업의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 현지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용도 역시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자체 수입 관세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는 이제 정책적으로 전기차 보급 이런 것들이 후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준비가 필요하고 혈관과 화학 분야의 영향은 더 큽니다. 친환경 정책을 위한 탄소세나 관세 장벽 모두 우리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누가 되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간 구축된 한미 협력 채널을 플랫폼으로 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두 개의 전쟁이 확전하는 가운데 미중 갈등과 강해지는 자국 우선주의까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달라질 국제 교육 환경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교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번 대선에서 유례 없이 많은 가짜뉴스들이 온라인에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가 진행 중인 지금도 가짜뉴스가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특히 그 배후로 러시아를 거듭 지목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조지아에서 IT 이민자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2번 투표했다고 밝히는 내용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인 양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커졌지만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익명의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러시아 요원에게 $100를 받고 이런 동영상들을 올렸다고 CNN에 주장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등 관계당국은 해외의 적국, 특히 러시아가 허위 정보로 판세를 흔들려 시도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1일에 이어 다시 러시아발 가짜뉴스 확산을 경고한 겁니다. 경합주 관리들이 투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민주당이 해외 거주 유권자 투표용지를 조작해 해리스에게 몰표를 주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나온 가짜뉴스 사례로 들었습니다. 정보당국은 지금도 곳곳에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formation arrives here to our command post from either our tip line, it can come in through NTOC, or it can come in through our field offices, either directly to our field offices or through state or local law enforcement or election partners in the states.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선거 당일뿐 아니라 이후 몇 주 동안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회 불안을 조성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가짜뉴스의 배후로 지목된 러시아는 미국 대선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반러시아 성향은 초당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일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표적으로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5일 공군 전투기가 시리아 서부의 레바논 접경 도시 쿠사이리에 주둔하던 헤즈볼라 군수부대를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부대는 최근 시리아 내 알-쿠사이르 지역으로 활동을 확대했다며 헤즈볼라가 밀수 경로를 통해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무기를 옮기는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 방침 등을 놓고 충돌하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5일 저녁 성명에서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고 이 자리에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초반 몇 달간은 저와 국방장관 사이에 신뢰가 존재했고 또 업무의 성과도 거뒀으나 지난 몇 달간에는 이 신뢰에 금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일 기자회견은 주제나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이른바 끝장회견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까다로운 현안 질문도 피하지 않고 모두 대답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고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3일 앞두고 진행될 이번 기자회견에서 질문 개수나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입니다. 앞선 3번의 기자회견과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등 영역도 나누지 않고 주제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까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진솔하고도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홍보하고 싶은 부분보다는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회견은 용산 참모진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조언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시점보다 앞당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번 달 말쯤 하려던 회견을 2주 이상 서둘러 하게 될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대국민 담화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 여사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수위와 인적 쇄신 등에 대한 입장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지만 김 여사가 회견장에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이번 회견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최대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4대 개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러한 저항을 맞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 정신을 다시 일으켜 위기를 대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통해 개혁 동력을 회복하려면 회견에 앞서 참모진의 고언에 귀를 기울이는 등 달라진 소통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두고 당내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내 5선, 6선 의원들과 3, 4선 의원들을 연달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 담화 하루 전에 진행되는 회동이니만큼 특별감찰관, 또 명태균 녹취록 등 당내 현안 관련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려 카카오 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회계 처리와 관련한 첫 사건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를 엽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앞서 법인 실명 계좌 이슈나 또 스페인 블루코인 규율 체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어떤 과제를 어떤 일정으로 논의해 나갈 것인지 본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이 오늘부터 모레까지 열립니다. 세계 각국 기업과 주한 외교사절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더본 코리아가 오늘 코스피에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찬바람 부는 IPO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 동향을 발표합니다. KDI는 내수 부진이 경기 개선세를 제약하고 있다며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평가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동김해 나들목 근처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수신호 중이던 30대 여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파주의 한 숙박업소에선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함께 있던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차량이 견인차에 실렸습니다. 또 다른 차량은 뒷부분이 아예 사라지고 바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해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가 2차선에 정차 중인 SUV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SUV 뒤편에 서 있던 3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차량이 고장나 수신호를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장이 나놓으니까 차가 섰고 그것을 이제 후방 조치를 내렸어요. 후방 조치를 하다가 볼보 차량이 흉미추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남 진주시 지편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3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집안에서 몸이 불편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의 부인도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함께 있던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숨진 여성과의 관계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경찰이 혼자 어린 딸을 키우던 녀석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들에게 불법 추심을 당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취재 결과 사채업자들에게 몇십만 원씩 돈을 빌렸던 A씨는 연이율 수천 %에 달하는 금리에 한 달이 안 돼 빚이 1,000만 원 넘게 불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채업자들은 A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욕설과 모욕이 담긴 문자를 하루에 수백 통씩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른 겨울 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절기 입동인 내일 기온이 2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 일부 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 영하 3도, 파주 영하 1.8도, 대전 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4도, 대구 15도에 그치겠습니다.
추위 속 내륙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남 서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미국 대선 본투표가 이번 선거에 열세를 진 경합주 7곳을 포함해서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당선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 대선 상황,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박흥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후보의 유례 없는 전례 없는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측이 쉽지가 않은데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현지 분위기도 초박빙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와 또 자원봉사자들이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혹시 언론들은 어떤 예측을 내놓고 있나요? 열띤 투표 분위기를 전달하는 분위기고요. 예측은 크게 잘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양측의 이제 비방전 양상도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를 두고 IQ가 낮다고 말하고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을 보도하는 걸 봤고요. 예. 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공포와 분열의 상징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보도도 보았습니다. 네,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또 오고 가고 있는데 먼저 이 미국 선거의 어떤 형식적인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선거는 한국과 같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득표를 한 사람이 승자가 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주별로 집계된 득표율에 따라서 주별 승자를 먼저 정하고 그 승자가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표를 전부 다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50개 주 중에서 43곳은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으로 전망돼서 단지 7개 주만 의미 있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주에서 누가 승자가 되냐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승자 독식 제도가 일단 일반적이긴 하지만 비례대표제를 하는 곳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주가 비례대표를 하고 있어서 두 개로 나눈 다음에 1등과 2등이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각 이제 한 표 한 표씩을 각 후보가 한 명씩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먼저 그렇다면 이 두 후보가 만약에 선거인단에서 동수를 얻게 된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또 결과를 예측하게 되나요? 동수가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한 번도 발생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네. 된다면 하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원에서 모든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주당 한 표를 행사해서 하원에서 50표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는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가 좀 더 많고 주별로 계산하더라도 공화당이 좀 더 우위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될 확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전대미문의 어떤 동률이 일어날지 또 끝까지 개표 상황을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두 후보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서 각자의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해리스와 트럼프 어떻게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두 후보 다 모두 경합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벨트라고 불리는 4개의 주, 그러니까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애리조나주, 그리고 너바다주 이 4곳을 모두 다 이기고 그 다음에 중서부에 있는 펜실베니아를 이겨서 승리를 잡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남부 선벨트 지역을 차치하고라도 중서부 지역에 있는 3개 주,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이 3곳을 다 승리하면
대선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펜실베니아에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에 지더라도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해서 또 당선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또 교수님께서 지금 러스트벨트인 위스콘신주에 계신데 그곳도 경합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예, 위스콘신도 경합주입니다. 굉장히 박빙이고 지지율 차이가 1% 미만으로 계속 나고 있고 예. 최근에도 1% 미만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그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각 후보의 이제 선거 유세도 굉장히 많이 집중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7곳 경합주에서도 지금 두 후보가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숨어있는 지지자층이 또 당락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른바 샤이 트럼프냐 또 히든 해리스냐 이들의 표심은 또 어떻게 지금 읽히고 있습니까? 샤이 트럼프라고 하면 여론조사 샘플에는 잡히지 않다가 투표장에 가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런 것을 샤이 트럼프라고 얘기하는데 네. 주로 트럼프 지지자들의 거주나 생활 패턴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가중치 등 여러 가지 보정 기법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히든 해리스라고 불리는 현상은 여론조사 기법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에 관심이 적고 원래 투표율이 낮은 계층에서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숨어있는 이들을 최대한 꺼내서 투표율을 올리는 것이 해리스 캠프의 최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해리스에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트럼프에게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또 이 미국 대선의 개표 과정에서 또 흥미로운 어떤 현상이 있던데 붉은 신기루 현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본투표 개표 때 당색이 빨강색인 이 트럼프가 우세했다가 사전투표 개표가 진행될수록 이 우위가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하던데 이 현상이 이번 선거에서도 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020년하고 2022년에는 그런 현상들이 보였죠. 이것은 네. 각 주에서 개표를 할 때 어떻게 개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네. 사전투표나 우편투표를 나중에 개표하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이 많은 주에서 없어졌고 또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할 수 있게끔 규정을 바뀐 주들이 또 있어서 네. 이런 현상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층에 대해서 숨어있는 지지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선거 과정에서 두 후보도 여러 정책들을 내놨는데 이 중에 좀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선거운동 기간에 가장 중요했던 정책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이슈하고 여성의 임신 중지권 이슈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슈 같은 경우는 공화당에게 유리하고 민주당에게 불리했던 이슈고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가 대통령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여성의 임신 중지권 문제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폐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고 연방 대법원에서 2022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예. 공화당에게 불리하고 민주당에게 유리한 이슈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많이 예상했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해리스 부통령의 인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는 또 성별로 지지 성향이 갈리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때문일까요? 트럼프가 젊은 남성 유권자를 겨냥해서 마초적인 발언을 좀 하던데 이런 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 보십니까? 마초적인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 들어서만 한 건 아니고요. 네. 2016년에도 많이 했었고 2020년에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기존의 트럼프 지지자들, 특히 남성 지지자들이 많았던 것이 그 이유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런 마초적인 발언 때문에 젊은 남성층이 추가로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트럼프는 이렇게 이제 MZ 남성들을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반면 해리스는 여성 유권자들에게 이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지금 쪽지 캠페인, 그러니까 남편 몰래 해리스를 지지하자라는 쪽지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선거 광고에서 이런 것들이 처음 나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선거 운동 측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선거 광고에서 여성들끼리 이제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남편 몰래 해리스에게 투표하는 장면, 이것이 방송되고 나서 여성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의 마초적인 발언과 비슷한 형식으로 기존의 여성들이 많이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여성 지지자들이 더 늘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양상들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현재 또 이번 선거는 8,200만 명이 넘는 사전투표도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높은 사전투표 비율, 누구에게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과거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게 유리했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집을 떠나 있어서 사전투표를 많이 이용했고요. 휴가를 내기 힘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또 사전투표를 많이 이용했죠. 이 계층들이 민주당에 많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약간 더 많긴 하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서부 러스트벨트 경합주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정도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사전투표를 했지만 남부 썬벨트 경합주 같은 경우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사전투표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서 자세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현재에서는 결과의 윤곽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언제쯤 나올까요? 경합주의 개표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죠.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는 최근에 법들을 많이 바꿔서 빨리 개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미시건신 이렇게 중서부 있는 지역은 늦어도 수요일 날 밤까지는 개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애리조나랑 너바나주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의 소인이 오늘까지 찍혀 있어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난 2020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한 나흘 정도 걸렸고요. 이번 예측으로는 뭐 최장 13일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13일까지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최소한 3, 4일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이고 또 경합주에서 득표율 차이가 얼마 안 날 경우에는 이등인 후보가 수개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0.5%포인트 이내이면 수개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개표가 굉장히 오래 걸려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미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이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계 정치인 4명이 출마를 했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먼저 연방 상원 같은 경우에는 앤디 킴 현 연방 하원 의원이 뉴저지주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을 했는데요. 뉴저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세가 확연하기 때문에 당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현재 하원에서 3선을 했고 외교 분야가 전문가인데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미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는 한국계 의원 현역 3명이 출마를 했고 3명 다 당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킴 의원, 미셸 팍스틸 의원, 스트릭랜드 의원 3명의 의원이 당선 확률이 높습니다. 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한 명의 하원에서 한 명의 한국계 신인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 출마한 데이빗 민 후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구는 굉장히 박빙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국계 정치인이 4명이 당선되는 게 아니라 5명이 당선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대선의 현재 분위기와 분석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홍민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내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명태균 씨가 모레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번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의 검찰 조사 일정은 오는 8일,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 조사 준비로 검찰과 일정을 조율해 금요일로 잡은 겁니다. 명태균 씨가 받는 첫 번째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 2022년 보궐선거 이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돈을 받았던 겁니다. 김 전 의원은 돈의 액수가 6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 대가성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채무 관계란 입장입니다. 공천 대가로 받아왔으면 왜 걔들이 돈을 갚지?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를 명태균으로 해야 이 범죄 사실이 모든 게 악우가 맞는 거예요. 강혜경 씨는 이제 어쨌든 그 9천만 원을 가져가서 4명한테 나눠주고 제가 평소에 현금으로 받은 건 현금으로 갚고 통장으로 받은 건 통장으로 갚으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정인과 증거가 있어요.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또 다른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후보했던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증거라며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로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검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겁니다. 검찰은 수사팀 인력을 2차례나 보강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 특별수사팀 수준으로 인력을 늘린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핵심인 명태균 씨 소환 조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인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수사팀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전담팀을 꾸려 관련 의혹 전반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자로 이지영 부산지검 2차장 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형사 5부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을 창원지검 수사팀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에도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2명을 창원지검에 보냈는데 이로써 명시 사건 수사팀의 검사는 11명으로 통상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계좌 추적 전문 수사관도 현재까지 2명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리점주를 집단으로 괴롭혀 목숨까지 끊게 한 택배노조 조합원이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택배노조 조합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7월 사이 택배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인 B씨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당시 A씨를 비롯한 택배 기사들과 수수료 지급 구조에 대한 문제 등으로 다퉜는데 이들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에 못 이겨 같은 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낸 남성이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얼마 전 강남역 역주행사고 운전자처럼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차선을 넘더니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깜짝 놀라 현장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 남성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어색하게 걷고 말투도 어눌했는데 경찰이 음주 검사를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1시간 전에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대마 2.3g이 발견되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사고를 낸 날에는 대마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 범행의 우려 그런 거 검토해서 신병 처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진술한 가운데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또 나오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강제할 수 없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사고가 나기 전 약물 운전 여부를 알기 어렵고 마약을 하고도 감형을 위해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거짓말하더라도 검사를 거부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경우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운전 같은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처벌 규정도 없고 강제 수사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경안정제 복용 시 일정 시간 운전을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약물운전 단속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리창 총리가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을 확신한다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경기 부양의 관건이 될 재정 투입 규모는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확정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3대 수출입 전시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상하이 국제 수입 박람회.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2018년 미국 일방주의를 비판하며 처음 개최한 뒤 7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선 투표일에 맞춰 열렸습니다. 개막 연설에선 중국산의 60% 관세 폭탄을 공언한 트럼프의 재선을 견지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单边主义、保护主义明显上升，全球和平和发展事业面临的不确定、不稳定因素在增多。 최근 주요 경제 지표가 반등했다며 올해 5% 안팎 경제 성장 목표 달성도 자신했습니다. 今年目标的实现还是对今后一个时期中国经济的发展，我们都是充满信心的。 실제 중국의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반년 만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9월 24일 이후 쏟아진 각종 부양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양 규모는 오는 8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관례를 깨고 11월 첫 주로 미뤄서 개최했는데 미국 대선 결과를 의식한 일정으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중국판 추경 규모는 4조 위안에서 12조 위안까지 저마다 예측이 엇갈립니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공격적인 재정 투입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해 출처 불명의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일간 키우포스트는 SNS X에 러시아를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고기와 즉석 라면을 먹는 영상이 올라왔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키우포스트는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말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 무관한 중국 출신 용병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기습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106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동남부에서는 지난달 29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 곳곳이 침수되고 차량이 대거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2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 열차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도끼 등 무기를 들고 난투극을 벌여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4명은 모두 16세에서 17세 청소년으로 한 명은 손이 잘리고 다른 한 명은 두개골에 심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소순다 열도 화산 폭발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은 화산 폭발로 인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고 마을 주민 약 16,000명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192일간 체류한 선저우 18호 비행사 3명이 그제 오전 1시 24분 귀환선을 타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선저우 18호는 고대 미생물 연구 등 28개 분야에서 확보한 34.6kg의 실험 샘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노조가 4년간 급여를 38% 인상하는 방안 등을 받아들이고 7주 넘게 이어진 파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외신들에 따르면 보잉 최대 노조인 국제기계항공 노동자 연맹은 노조원 투표 결과 약 59%가 이러한 내용의 계약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히면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서민을 위한 마지막 보루죠.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네, 이 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들을 2번 울리는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부산에서는 임대인 한 명이 무자본 갭 투자로 190가구를 사들인 뒤 4년간 150여 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는 가짜 전세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허그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정작 허그는 보증을 취소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나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공사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이 근거가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허그를 상대로도 힘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대인한테도 사기를 당하고 그다음에 허그로부터도 사기를 당한 케이스거든요. 국가가 보증하는 보증서를 믿은 선량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피해자 신고로 약관을 심사한 공정위는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이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공기업을 상대로 시정 권고까지 하게 된 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허그는 최근 국감에서 이 문제로 질타를 받자 약관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허그는 이미 보증 취소를 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배임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입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이 되면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소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저희들 주장이 이제 맞다는 법원 판결도 나오게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 피해자분들에게 판결 확정 전에 이 보증 취소를 이제 다시 번복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대응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사실 허그의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소송도 지금 패소하는 것도 항소하고 있고.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허그와 소송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대표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가 지난 1월 기소된 지 10개월 만인데 검찰 구형과 송 전 대표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송영길 전 대표의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립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최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 자금 6천만 원을 마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스태프 성폭행으로 활동을 무기한 중단한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 전 소속사가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도 나옵니다. 소속사는 강 씨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지만 1년 전 1심에선 패소했습니다. 채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다가 신고당하자 지구대까지 따라가 위협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의 2심 선고도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선 주범 20대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이, 공범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은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고요. 파주는 영하 1.8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 때면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때이른 겨울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전남 서해안은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종일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5에서 10도가량 떨어지며 내륙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5도 안팎, 중부 곳곳으로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 영하 3.4도, 대관령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대전과 수원에서는 첫 서리가, 북춘천에서는 얼음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아 춥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4도, 대구 15도에 그치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오늘에 이어 내일도 곳곳에서 또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이후 금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내륙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